도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성균관대학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심산 선생님에 관해서 전 물론 평소에 제가 워낙 많은 그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항상 심산 선생님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 일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인물로 가슴에 남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뭐 사상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대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내 가슴에 짙은 감동을 준 사람, 그리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떠한 그 잔영이 항상 일상생활에 서려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나에게 위대한 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심산 김창숙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심산 선생님에 관해서 제가 얼마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이 짧은 시간에 뭐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심산 선생님에 관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기 그 심산 선생님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저보다 뭐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산이라는 존재의 뭐라 그럴까, 그 철학적 의미라고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심산이라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지금 이 시점에 내 강의를 들으러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감동을 선사하는 한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요즘 성균관대학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대학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성균관대학엔 좀 기름기가 흘러요, 요새. 뭐 성균관대학에서 나오는 잡지를 봐도 돈이 많이 들어간 잡지고 모든 게 풍족하게 들어갑니다. 아마 성균관대학이 제가 생각해서 이 정도의 재정 지원이 계속 더 된다면 뭐 삼성이나 이런 재단에서도 엄청난 그 딴 데 쓰지 말고 성균관대학에 다 퍼보라. 니들 뭐 사회환원이니 이런 거 빼지 말고 성균관대학에 다 퍼보면은 그게 그래도 삼성으로서 역사에 제일 남을 수 있는 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 정도로 더 열심히 한 1년에 2배씩만 더 퍼보면은 아마 10년 내로 성균관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잡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모든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세간에 성균관대학 들어와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 이게 만만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뭐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여기 못 들어오는 데지 벌써 성균관대학이라는 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데, 또 불구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굉장한 인연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보람을 느껴야 될 거고, 나도 어렵게 여기 온 보람을 좀 느끼게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은 그 노자에 관해서 제가 평생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 만날 때 저는 그 노자 사상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성균관대학이라는 데는 이게 유림의 아주 그 본부고 여기 유교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성균관대학의 분위기는 뭐 심산 선생님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정통 유학 정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난 과거에 성균관대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통유학에 굉장히 반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늙어서 보니까 요새 성균관대학을 굉장히 존경해요. 과거에 내가 아주 좀 시원찮다고 봤던 교수님들도 요새 논문 읽어보면 대단한 학자였구나. 아주 대단한 학자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일찍 알아뵙지 못하고 찾아가서 공부를 배우지 못한 것을 상당히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균관대학은 유학의 본산이고, 그리고 심산 선생님의 사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제는 당대 어떤 사람에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반발할지 몰라요. 반발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은 나는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나는 유학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통 유학에 특히 주자학적 세계관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심산 선생님의 사상에는 그 양반이 태어나서 구한말의 그 풍랑을 거쳐서 일제를 거쳐서 해방 후에 민주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을 아주 일관하는 하나의 명제가 뭐냐면은, 유학이 흥하면 우리나라가 흥하고 유학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 굉장히 난해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유학이 흥해야 우리가 흥하고 유학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 그렇게 실감나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실감나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실감나게 받아들인다고, 이 하나의 명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저는 대학교 여러분들 만날 때 노자 사상을 접하면서 너무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한 인간이, 난 이제 노자라는 책을 어떤 노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전제를 할 적에,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느냐. 유교를 보면은, 예를 들어 노노 같은 거 읽으면은 상식적이거든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든가, 하기 쉽지 불영여로와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참 기쁘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노자 같은 거를 들으면은, 노자 같은 걸 보면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라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방대한 논술이 나가는데, 이러한 그 노자 사상을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충격으로 제가 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일생의 노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대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선생님들이 나를 모시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노자에 아주 전념을 하면서 내 평생의 대작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작이냐면은 아직 서문이 2300매가 지나가는데 안 끝났어요. 거짓말 않고 서문이 지금 원고지 200매로 2300매가 지나가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본문이 또 몇천 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빼놓을 게 없이 나한테 소중한 얘기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집약적으로 지금 내 삶의 어떠한 단계에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 저도 이제 곧 70이에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국은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역사에 남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지젝이나 알랑바디우라는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오프닝을 같이 대담아, 한국에서 철학자라고 그래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냐, 그러면 나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저술 중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도 간청을 하길래, 그러면 나를 찾아오겠다면 집으로 찾아오는 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집에 와서 차나 마시고 가시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렇게 오시겠대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알랑바디우랑 차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 지금 내 생애에 지금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이 심산 선생님의 그 일생에 쓰신 글들을 그 묶은 심산 선생 문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책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제가 지금 뭐 그것만 읽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한 이틀 동안을 정독을 하고 한문 원문도 찾아서 읽고 이랬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한 인간으로서 한 평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꼭 봐야 할 책입니다. 꼭 봐야 할 책이고 그 문존에 있는 그 얘기들 그런 것이 그 중에서 이제 심산 선생이 본인의 시도 이제 문집이니까 시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을 73세 되던 해에 이 양반은 상당히 참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 건강이 어떻게 내면적 건강을 타고난 분인데 이 이상의 질긴령을 타고나신 몰라도 이 사람이 그 하도 사람들이 우직하게 그러니까는 넌 바보다. 그러니까 이름을 너 우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심산 선생이 그래. 이 중간에 이 양반이 일제 후반기는 감옥 생활을 이렇게 지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워낙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문을 받았는지 안진뱅이가 돼버렸죠. 다리가 전부 일제 고문이라는 게 그 가혹한 거니까. 그러면서도 뭐 일체 타협 없이 사신 분이라서 넌 안진뱅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안진뱅이 벽자를 써가지고 벽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니까는 벽옹 기무라는 이름으로 말년에는 사셨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런 그 인생, 이 양반의 그 처절한 삶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죠. 73세 때 이 양반이 돌아가신 거는 62년이니까 이 양반이 1879년생이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나?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셨거든요. 타인의 도움이 없이 그런 분이 84세까지 사셨으니까 이 양반 특별한 그 건강이나 체질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주 강인한 어떠한 명을 그런데 73세에 쓰신 자기 인생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고록을 읽으시면은 대강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노자를 쓰면서 무슨 그 생각을 최근에 했냐면은 우리 때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노자다 그러면은 노자라는 것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자본론을 읽는 것처럼 이단의 책을 읽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자학적 풍토에서 고려대학의 철학과 한 학생이 노자를 막 떠든다. 이것이 좀 공포스러운,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상 풍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자를 내가 공부하면서 오늘날까지 그때만 해도 한국의 노자를 주석한,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노자를 주석한 사람 그러면은 박세당이라는 사람 하나가 이름이 있었다고. 아시죠? 박세당? 서계 박세당이라는 분 알아? 몰라? 이 이름은 들어봤어? 이 박세당이라는 분의 신주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많이 참
한국에서 조선 왕조에서 그렇게 주작 때문에 그 노자 같은 거 읽으면은 소위 사문난적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되고 이러는 판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노자 도덕경의 주석을 다룰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다 걸려요. 지금 심산 선생까지 내려오는 조선 왕조의 어떠한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뭔가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대로 그 왕조적인 모든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어떠한 정치 형태겠지만은 거기에 끊임없이 반대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율곡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율곡? 아세요? 이라는 사람, 강원도 저쪽에 오죽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라는 분은 참, 그 율곡이라는 분은, 이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양반이 말해요. 진짜 무지막지한 천재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뭐랄까 요새로 치면은 하여튼 뭐 대학교 뭐 다 수석하고 뭐 이런 천재들 있잖아요.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 율곡이라는 사람은 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조선 왕조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머리 좋기로 이건. 근데 율곡의 위대한 건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식이라든가 정치의식이 박약하거든요.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꼴통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율곡은, 이 양반은 정말 대단한, 조선 왕조의 사상사가 율곡 한 사람을 빼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곡은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서인이라는 입장으로 갔다고 그러지만, 이 양반은 사실 동서분당의 관계가 없이 조선 왕조의 사상적 대맥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율곡이라는 사람이 노자 도덕경을 놓쳤겠어요? 노자 도덕경을 이 사람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된 주석이 아니고, 노자를 다 그대로 하면 위험하니까 노자에서 별 문제 없는 아주 순수한, 이게 술주자를 써서 이 순인데, 아주 순화된, 아주 발효가 잘된, 노자에게 있어서 아주 순화된 좋은 말들만 골라서 내가 주석을 한다. 그래서 순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노자 도덕경이지만 노자 도덕경에서 셀렉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정도는 알았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노자를 주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학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홍석주라는 사람 아시나요? 홍석주라는 사람도 노자를 주석을 했고, 그 이전에 초원담노라고 해서 그 이충익 이거에서 쭉 밑으로 올라가면 정인모 선생까지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 강화학파의 한 거장인 이충익이라는 분이 또 노자를 주석했고, 또 그 뒤로 더 올라가면은 이런 분을 혹시 아십니까? 서명웅이라고? 못 들어봤죠? 무지막지한 대가입니다. 이 서명웅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인텔렉츄얼 자이언트, 하나의, 여러분들은 정약용 그러면 상당히 대단한 그 자이언트로 알죠? 여유당 전설하는 대단한 자이언트라고 아는데, 사실 서명의 보만제 총서라는 데 비교를 하면은 여유당 전서는 왜소하게 보여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 서명이라는 분이 또 노자를 주석했어요. 하여튼 이러한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건 조선 왕조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선 왕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노자 주석을 해야만 했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나의 입장에서 이들을 쭉
황당한 이들 주석을 훑어보면서 오늘 내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 책 저수를 놓고 오늘 너 김용옥은 왜 지금 한국 이 시점에서 너는 노자를 주석하고 있는가? 네가 도대체 뭐를 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황당한 아주 철학적인 명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뛰어넘는 언어관이 노자에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노자를 주석해야 하는가? 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명제를 내가 우선 제시를 했어요. 내가 이 시점에 노자를 주석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내가 정직하게 대결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사상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테마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좀 철학자의 입에서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김창숙 선생님의 이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김창숙 선생님이 살아온 막 그 시대를 나도 겹쳐 살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끔찍한 거는 분열입니다. 민족 분열입니다. 모든 게 분열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김창숙 선생님을 평생 괴롭힌 것도 분열이라는 이 한 글자예요. 무슨 운동을 하시든 간에 분열이에요. 그 분열을 어떻게 이념적으로 통일시키고 화해시키고 대의를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서 인간들의 어떠한 사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어떻게 한 길로 나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심산 선생의 최대의 과제 상황이었다고. 근데 오늘날 내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민족 전체가 나는 모든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떠드는 게 뭐냐 하면은 민생이라고. 민생.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민생에 관심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흐름이 국민들을 다 빚쟁이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괜히 멀쩡하게 사는 그냥 동네를 부셔가지고 그거 다 부셔가지고 아파트로 지어놓고 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들은 다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빚더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무슨 론이 있고 다 있어. 이게 미국화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굉장히 처절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생활을 옥죄어 놓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대의를 생각 못하게 하고 점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말하는 바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레벤스펠트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생활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생활세계를 뭐가 파괴시키냐면 이걸 시스템이라고, 어떤 시스템이 파괴를 해요. 근데 이 시스템은 누가 장악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장악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10개의 대기업이 이미 장악한 거예요. 한국 GDP의 98%가 10개 기업이 거기 갖고 있는 세력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죠. 지금 점점 어렵게 가요. 어렵게 가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민생 제일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민생 문제예요. 민생 복지 이런 게 다. 나는 이 세상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다 잘 사는 나라 만들길 나는 원한다. 둘째, 외국 놈들이 깔보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깔보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지금 갈망에는 간단한 거예요. 외국 놈들이 깔보는 나라는 난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민생의 문제랑 외국 놈들이 깔보지 않는다.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이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워봐요. 그 집안에 온갖 잡놈들이 와서 다 분열시키고 거기서 다 빼먹어요. 기업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그 기업은 망해요. 하물며 우리 민족이 서로 이렇게 남북이 분열해서 싸우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심산 선생님도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이 민족 분열이라는 걸 가장 끔찍한 죄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아주 처절한 노력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은 내가 아까 처음에 노자를 왜 당신 이 시점에서 하냐. 노자의 사상이야말로 지금 도가도 비상도 그러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남북한이 서로 말꼬집만 잡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엄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말꼬투리 가지고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민족의 당위거든요 지금. must라고 그걸 must. 존레의 문제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통일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분열 자체가 우리 스스로 만든 분열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열강들이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고 모든 대학생들이고 고민을 안 한다고. 오늘 하루 내가 무슨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난 I'm happy. I'm happy in South Korea. Who cares in North Korea? 그 새끼들 뭐 입만 뻥긋거리면 그 시원찮은 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생각하기도 귀찮다. 점점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수화되고 전혀 난 우경화된다는 말을 안 하겠어요. 아무리 우경화 돼봤자 난 좌우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러나 대의를 상실해 가는 거죠. 뭐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점점 우리 젊은이들이 상실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심산이라는 분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심산은 성균관 대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성균관이라는 그 전부터 있었지 않냐. 사실은 이게 성균관이라는 게 지금 이게 600주년 기념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저 개성에 있다가 이게 1392년에 이제 나라를 개창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한 4년 뭐 공사를 하다가 하여튼 28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성균관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60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600주년이 아니죠. 왜냐면 보성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보성학교를 나왔거든? 그럼 보성이 강남으로 간 거부터 거기서부터 쳐야 되냐? 보성의 역사를? 나는 이게 600주년 기념관이라 1600주년 기념관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00자를 더 붙이면 소수림왕 때부터 태학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1600주년 기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우리나라 이름 대봐. 정도전이 이거 다 여러분 선배야. 모든, 우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해방 후에 국대한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형도 그것 때문에 감옥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김용준이라고. 경성제국대학이니 일제시대 때 이런 거 말이야. 서울 농업전문학교니 이런 거, 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립서울대학으로 만들고 그 초대 총장으로 무슨 미국 무슨 공군 대위 새끼가 서울대학 총장으로 앉는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이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파업을 하고 안 했죠. 근데 사실은 국대한 반대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당시 벌써 우리나라가 깨인 나라라면은 국대한 반대가 아니라 성균관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균관 대학이야말로 이것이 뭐냐면, 근데 그게 명분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엊그저께 한홍구를 만나니까, 한홍구 교수라고 알죠? 젊은 사람들 잘 알죠? 우리나라 현대사 하는 사람, 굉장히 한만년 선생이라고 아주 일조각의 이제 그분 아들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근데,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말이야, 1910년에 나라 끝이다. 너희 나라 끝이다. 사인 고종이 한다니까요. 그러고 끝나는 게 덕수궁 초라한 응접실에서 이런 데서 앉아서 해요. 야, 아무래도 조선 왕조를 그렇게 끝낼 수 있냐, 그럼? 왕이? 한홍구 얘기가 사인하고 이러면서 고종 왕자가 울면서 그냥 그 벽에다가 머리에도 쪄서 피가 묻었으면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이 거기 가서 절할 거다, 이게. 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죽냐, 이거. 아니, 그렇게 끝내냐, 이거야.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됐든 이거 안 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ቁ꾸라서 했으면, 그래도 바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국립대학 아니 성균관대학이 됐죠. 조선 왕조가 망해도 아주 더럽게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은 좌우 문제 이거 복잡할 때 심산 선생은 물론 그 이전에 이 양반의 행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심산 선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좌우 정치운동 이 판에, 이 아사리판에 내가 나가서 뭔 개지랄을 한단 말이야. 결국 이승만 저 새끼가 이미 다 미국 놈들하고 짜고 아주 이 양반은 철저한 민족 자존의 생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세의 어떠한 노력, 외 힘도 없는 사람은 다 싫어하거든요. 외세를 없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거는 심산 선생님의 저기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개자식이죠. 개자식.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면 이거 놓고 한다는데 이게 될지 몰라, 요새 분위기가. 근데 역사적으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또 나도 또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나도 나는 여러분들을 같이 이승만을 무조건 까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승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미국 가자마자 그 사람 프린스턴 대학 가서 그 사람 논문도 내가 카피해가지고 그거 다 봤고,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다 봤고, 그 사람 행적을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젊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황해도 평산 사람이잖아. 평산 사람인데 양녕대군의 멧대손,
그 전준희 씨야 누구든 다 누구 대군의 몇 대 손이지 그런 전준희 씨 그런 사람 아닌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건 개소리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팔아먹었죠 이승만은. 나는 양녕대군의 몇 대 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서재필 같은 사람은 구한말에 이미 18살 때 장원급제를 해서 날린 사람이지만 이승만은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져서 안 되니까는 야 이거 바꿔야겠다. 현명한 거죠. 그래서 배제학당을 들어가거든요. 배제학당을 들어간 거야. 그래도 배제학당에서 눈을 뜬 게 누구 강의를 들었겠게? 서재필 선생의 강의를 듣습니다. 서재필은 또 그 전에 올라가면 아주 복잡한데 이 갑신정변 이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하여튼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쫙 나타났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렇게 탄압을 받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립협회 만들고 하는데 배제학당에서 6.1준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배제학당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앉아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서재필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요런 삐까빡 번쩍하는 그 눈 초롱이 하나가 이승만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재필의 독립협회 그런 관계 운동하다 만민공동회라는 걸로 해서 열렬하게 투쟁하죠. 그러다가 5년 7개월을 한성 감옥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여튼 미국으로 튀게 되는데 그건 한규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는데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댕길 적에 그 두 개의 사건을 만나.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사회 정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를 만나냐면 영어.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핀다. 그때 그런 거 깨닫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한 게 영어. 그러고 뭐냐면은 예수쟁이가 돼야겠다. 예수쟁이만 되면 인생이 핀다. 요 두 개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당신은. 진짜 성각자죠. 성각자죠.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갈 때도 다 선교사들 이런 소개 편지 같은 거 10몇 통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버드도 댕기고 박사를 프린스턴 정치학과에 살 때 그때 우드로 윌슨이 총장을 하더라고. 그때 그 윌슨 지배를 그냥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걸립니다만은 1919년에 우리가 뭐냐면 1910년에 이 나라를 잃잖아요. 그런데 9년 만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이 통치라는 거 안 된다. 이건 대사건이죠.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결국 3.1운동이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고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민족의 사실 3.1운동이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이 연약하게 보이던 이 사람들이 평화운동으로서 이렇게 전 국민이 곡적으로 일어났다. 이거 대사건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심산 선생님의 또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독립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등에 또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그런 거야.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독립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 구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구성을 한 것이 여러 군데서 해요. 그런데 상해의 불란서 조계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만주에서도 정부를 구성하고 한성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미국서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상해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라는 거죠. 상하이 인터임 거버먼트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정식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누가 추대됩니까? 이승만이 초대되거든요.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왜냐면 사실 이승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당대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타이프라이터 하나 놓고 지가 막 구라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쏘면 미국 대통령이 읽어보는 사람.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이 국가의 대표인 것처럼, 왜냐하면 처음에 뭐 고종의 밀사장으로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그게 진짜 밀사인지 어떤지 그 몰라요. 그것도 애매한 구석이 많았지. 이제 아주 그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데 말이야,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서도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어떻게 하버드를 댕기고 이걸 댕겼겠어요? 누가 돈을 내? 한국에서 돈을 냈어? 누가 냈어?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 사람도 처절한 거지. 주말에 어딜 갔냐면은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는 거지. 나는 누구 선교사 이름 내서 한국에 온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쩌고 그 뭐 잘생겼죠. 뭐 하면은 신앙 간증하고 나오면은 연보돈이 두루루 나오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비굴하게 산 거예요. 내가 보기엔 주말에 가서 그런 신앙 간증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런 걸로 먹고 살면서 이제, 이거 하여튼 난 사람은 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앙인들의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믿는 신앙 외에는 다 신앙이 아니야. 그 독선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승만의 인생을 다 조사하면 알지만 어디 가든지 뭐냐면 분열의 명수입니다. 이승만이 갔다 그러면은 분열됩니다. 하와이 가서도 그랬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고 전부 여러분들 그 사람 경력을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이승만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외교적으로 승부,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그 편지 쓰고 이러는 놈이니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지. 그래서 안중근이 2등 방문했을 때도 안중근을 욕했어요. 이 자식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 그리고 전명훈 사건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그 스티븐슨이라는 여기 통감 뭐 번역하고 그러는 놈이 왔을 때 저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저격 사건에 네가 그래도 저기 하니까 변호를 맡아달라. 거절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인간이에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투쟁주의가 아니라 외교주의야. 모든 건 외교로 풀어야 된다. 앉아서 구라로 이 나발을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심산 선생과 같이 그렇게 뼈저리게 살아온 분들에게 이런 이제, 그 처음에 생각하면서 1921년에인가 이승만이 옵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배 타고 이승만이가 이렇게 중국 꿀리들 그런 옷을 이거 가장에서 입고 상해에 도착하거든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제 우리 내각도 조성했고 이제 뭐 이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결정됐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할렐루야 구세주가 왔다 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와서 말하는 거 처음에 와서 저기를 하는데 처음 와서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와서 이승만이가 강연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모인 거죠 지금. 이 정도 모인 것 같으네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이 정도 모인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이승만이 왔는데 거기서 뭐냐면 완전히 야마도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로 입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다 여기 뭐 이동이고 이거 뭐 상해 이렇게 습하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승만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그 이동이 저 새끼 좀 미친놈 아니야? 어? 미국서 와서 지금 좀 미친놈 아니냐네.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단재 신채호가 이승만의 미역사를 하면서 단재 신채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개새끼야. 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너는 이 새끼야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 더 나쁜 새끼 아니냐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을 전화가지고 이 분위기가 자기는 뭐 미국서 그 무슨 그때 한국에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구라치면 다 먹혔는데 상해를 그냥 다 그렇게 촌스럽게 본 거죠. 실제로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 실제 역사적 장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황당한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5등의 자해 독립국임을 선언하느라 그 누가 썼어요? 그 독립 최남선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해에서 단재 신채호가 그 서론문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개새끼 이게 독립선언문이 하고 찢어버렸다고. 그 전에 내가 이 양반이 쓴 한번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이게 독립운동 전에 쓴 이 단재 선생이 쓴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등은 자해.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네?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갖는데 안경이 절박한 안경을 보이질 않아. 절박한 느낌의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제휴하여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게 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어때요? 멋있죠? 나는 이걸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가슴에 이걸 갖고 다녀요. 근데 신채호 선생님 그러니까 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 신채호 선생이 바로 심산 김창수. 우리가 북경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또 한 사람 단재 신채호 그 다음에 심산 김창수 또 한 사람 우당 이회영 선생. 우당을 여러분 잘 모르죠? 우당은 이양복 선생의 10대 종손인데 우리나라에서 1910년 우리나라가 멸망할 당시 최고 부자였어요. 거의. 이 양반이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자기 땅 아닌 데를 안 받고 올 수가 없다 그랬어. 그 말이 맞나? 이중부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싸그리. 그런데 이 양반 얼마나 위대하냐. 나라가 망하자 그 거대한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노예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 가라.
육형제가 다 합의를 해서 육형제 전 집안이 그걸 노비 해방을 하고 따라올 사람들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뭐예요? 만주에 가서 북간도에다가 독립운동 서간도에다가 그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봤는데 참 눈물겨워요. 그러니까 합리하라는 그 이쪽 서간도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 북간도 지역으로 갔거든. 북간도 서간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만강, 그러니까 저 이쪽 백두산으로 해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게 두만강 아닙니까? 그 두만강 두만강을 건너가는 거는 다 거긴 북간도라고 그래요. 그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뭐야?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 이쪽을 넘어가면 서간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은 옛날부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쪽 서간도는 새롭게 개척이 된다고. 근데 이게 이회영 선생이 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기지를 만들고 이제 원세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위대한 독립투사들이 다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천상리 전투라는 것이 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치른 전투죠. 일본의 그 전투의 역사에 있어서 1000명 정도가 죽은 전투가 단 3개밖에 없어요. 일본 군대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일본 군대가 막강합니다. 훈련이나 모든 게. 한 번 전투에 1000명이 죽는 거는 3번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청산리 전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의 전투라는 게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이회영 이분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볼 적에 예를 들면 이 구한말에 결국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 갈 때에 여기에 문제를 놓고 2대파가 나뉘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잘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계열이 있고 이쪽에 의병이 있어요. 이거 의병이라는 건 무장투쟁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장투쟁하고 또 의병하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의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정척사라고 그래요. 위정척사.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라는 것은 뭐냐면 외세를 물리친다는 건데 이거의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복벽이라고, 복벽. 그러니까 벽이라는 건 왕권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 의병이라는 건 대단하긴 하지만 사상적인 이념적으로 볼 땐 굉장히 고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 조선 왕조에 대한 우리가 이 어떤 의의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근데 의병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뭐 유인석 선생이라든가 훌륭한 선생님이 많은데 이 흐름과 또 하나의 흐름이 여기 애국 계몽 운동인데 애국 구명 운동에서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친일도 가지만은 이들은 최소한 뭐냐면 복벽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미 공화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새로운 사조를 깔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그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벽, 그러니까 최소한 조선 왕조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유림들의 어떠한 그 보수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투쟁을 하되 어떠한 새로운 비전의 어떠한 국가 비전으로 이 유림들을 끌어낸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이쪽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나는 사실은 일본 놈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말이에요. 돌이 좀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후쿠시마 내가 이 사태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말이죠. 이 후쿠시마 원전의 이 피해 상황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체르노빌의 2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체르노빌만 해도 2000km 반경에 있는 범위까지 영향이 갔어요. 기형아가 나오고 그랬어요. 20년 후에. 그런데 이 후쿠시마에서 동경이라는 게 250km밖에 안 돼요. 어? 여기서 계속 천황이 사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지금 바다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끔찍한 내가 이 위성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이쪽 해변까지 이게 이렇게 빙빙 도는데 여기서 이렇게 후쿠시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보여요. 왜냐면 그 방사능 하는 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찍히거든요. 태평양이 전체가 새빨갛습니다. 지금 이 인류의 재앙이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또 다시 일본을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임진왜란을 또 벌릴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 무지막지한 무기를 가지고 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다고 그럴 적에 우리나라의 부자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싸우자! 그 이회영 선생복처럼 다 집 팔아가지고 독립기지를 건설하러 가자. 이럴 사람이 있을까? 응? 싹 도망갈 거예요. 다 뭐 세계은행에다 다 구자 만들어 놓고 다 도망갈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조선 왕조를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조선 왕조는 내가 보기에 위대한 왕조였어요. 그래도 뭐냐 하면은 조선 왕조에서 예를 들면 이쪽 안동 지역이니 이런 데 가보면은 퇴계 종가도 있고 뭐 거기 그 임청각이니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임청각에 가면은 전부 신주를 매조해가지고 사당에 신주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신주 모시고 사느냐. 그러고서 그 만주로 떠나거든요. 근데 그 조선 왕조에서 특혜를 입었던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반으로서 이 사회에 이렇게 임금의 덕을 보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 국난을 당해서 우리가 이 국난에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실제로. 그 부잣집 양반 자식들이 총칼을 들고 만주로 나가고 뭐 싸우러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조선 왕조라는 게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최소한. 지금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선 왕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그 김창숙 선생이 제일 처음 말해요. 유학이 흥하면 우리나라가 흥하고 유학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이 유학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라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유학의 위대한 거라는 거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아, 내가 이 천지지간에 내가 당당하게 천지인 삼재사랑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당당하게 여기 사는 사람인데
감정과 모든 내 이 뜻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천지지간에 대장부로서 살아가면 그만인데, 무슨 하나님은 어렵지 하나님이고 뭘 믿으라니 내가 왜 믿냐? 에? 이게 유학이에요. 유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인간 본의를 놓고 인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아까 이 문제를 놓고 볼 적에 3.1운동이 탁 터졌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 김창수 선생님과의 관련해서 뭐냐면은 이 33인 독립운동, 그러니까 아까 이 김이 독립선언문의 33인을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그 대표가 누가 돼 있지? 손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도교죠. 동학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동학계열 사람, 그리고 대개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불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이 3.1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3.1운동 자체를 내가 폄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흰산 같은 그야말로 유림에서 본다면 저거 자식들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운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예수쟁이 중놈들 또 동학쟁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냐. 이렇게 이런 건 좀 빼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쉽게 전달한.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 3.1운동 났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 거고. 왜 우리는 유림들이 그래도 이 조선 500년을 지켜온 이 유학, 조선 500년이 아니죠. 소수리망 때부터 여태까지 16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왔는데, 지금 우리는 이 소위 말해서 개화 세력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의 이 바톤을 뺏긴 거 아니야. 우리는 뭘 했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유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국의 유림이 짧은 시간 내에 대표부가 형성돼 가지고 파리 장서라는 걸 만드는 거죠. 아까 말한 그 거창의 면후 곽종석이라는 분을 추대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의 유림이, 아까 그건 33인이지만 이것은 137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 파리 장서를 김창숙 선생님이 들고 상해로 간 거죠. 그때 며칠 전에 벌써 김규식 선생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그래서 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당신 영어 할 줄 아냐? 그러니까 김창수 선생님, 내가 영어는 무슨 영어를 하냐? 그러면 장님이 안내 작업실 가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번역해서 이걸 보낼 테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독립기지 건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내가 영어도 못하는 놈이 가가지고 파리 가서 이쁜 글씨나 하겠냐. 그거 무모한 짓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 대신 이 양반은 그거를 그 파리 장서를 그냥 사방에다가 우편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7명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33인은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근데 일본 놈들이 이 137명은 아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림들이 사실은 역사에서 여러분 파리 장서 독립 선언문만 알고 파리 장서 몰라요. 못 들어봤지, 니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맥을
뒤엎은 게 이 파리장서 사건이란 말이야. 왜냐면 그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그 보수적인 유림들을 근대 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고 뭐냐면 근대적, 그러니까 전통적 유교인이 아닌 모던맨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들이 탄압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개, 이런 것이 끌어오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기서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 파리장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분이 바로 심산 김창수 선생이고, 그렇게 하면서 3.1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보고, 야 이놈아, 너는 그래 이거 하면서 여기서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왔다는데 넌 오기 전에 미국에다가 신탁 통치를 너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또 해방 후에 그렇게 치열하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나는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견이 있거든요. 김창수 선생이 조금 넓게 보셔야 됐다. 여운형이 같은 세력을 포섭해서 사실 그 신탁 반탁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우는 그 분열에 명분을 주는 방향으로 악용이 돼버렸거든요. 사실은 당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그 미소 공동위원회 삼상 하여튼 그런 국제적인 기관의 일정한 그 보호를 받으면서 각 조정의 기관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반탁 친탁이라는 문제로 그렇게 대립 반목을 일으킬 그러한 사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김착순 선생님은 하여튼 이 이승만이 나쁜 새끼네. 요 나쁜 놈이 정말 이 민족을 팔아먹은 놈이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상해 와서 보니까는 너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한국을 신탁 통치해서 위임하자, 한국이 스스로 통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한 놈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김착순 선생님하고 딴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파면을 시키죠. 근데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토끼거든. 그러나 미국 가가지고 이러면 계속해서, 그런데도 꼭 편지 쓸 때 보면 President, The Interim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이래가지고 쫙 거기 President라고 꼭 쓰고서 편지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해방이 딱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그 전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이승만이요. 뭐 3천만 동포, 2천만이요? 2천만 동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뭐 이제 독립이 온다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감격을 하고 그걸 들어오기 전에 동경에 들린다고 했어요. 동경에 들러가지고 그때 이미 하지랑 메가도하고 이승만하고 셋이서 만나요. 끝난 거지. 거기서 다 끝난 거야 일은. 그러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분열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또 김일성은 어디를 독혔어? 열렬하게 싸웠어요. 북만주에서 열렬하게 김일성이도 괜찮은 애라고 얘가. 진짜 잘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김일성 그럼 진짜 김일성은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같은 아주 그런 할아버지는 거기서 하루도 못 견뎌요. 젊은 애래야 견뎌요. 그 추위는. 김일성이 나중에 이렇게 왔을 때 조만식 선생이 소개를 할 때 다 놀랬거든. 어떻게 저렇게 젊을 수 있냐, 김일성이가. 그런데 거기서 연설하면서 들어오는데 좌우지간 5년 전에
41년에 하바롭스크로 소련 부대로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은 북한대로 그냐면 소련군이 진주하리라는 것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부 항일 연군이라는 게 괴멸되어 가는 그 판에 이승만은 김일성은 이제 하바롭스크로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쪽은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거기도 김일성도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이승만이나 똑같아. 이승만의 아까 살아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 영어하고 기독교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종교는 별로, 이 사람도 김일성이도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일성이를 키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이가 두 개의 거의 중국말을 구분 없이, 중국 사람하고 구분할 수 없이 잘했습니다. 어려서도 중국에서, 만주에서 태어나서 컸기 때문에 민생당 사건이라고 아주 처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그 동부 항일 연군 내에 한국인들을 갖다가 뿌락치라고 그 일본 놈들 그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처절한 사건인데 그때에 뭐냐면은 중말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소련말을 잘했어요. 소련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당대에 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김일성이만한 전력이 있고 소련말이 통하는 사람 데려오는 거죠. 미국 놈들은 이승만 여기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김창숙 선생님은 감옥에서 그렇게 고초를 걸으시고 너무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간수가 와서 그 감옥 내에서 와가지고 지나가면은 절해 그런다고. 그럼 그 죄수들이 일본 간수장한테 간수장 새끼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절 안 할 수 있냐? 근데 나는만 니들을 거부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놈인데 왜 나보고 너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냐?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근데 그 옆방에 몽양 여운형이랑 도산 안창호가 있었다 이거야. 몽양도 도산도 나한테 가방 대가리를 땅에 박고 절을 하는데 넌 새끼가 왜 안 하냐? 그놈들이고 그 나쁜 놈의 새끼들. 어? 그래가지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끝내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의 나중에 고문을 받고 뭐 사경을 해내가지고 결국은 가석방에다가 신병치료로 나와서 그래도 감옥이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해방을 맞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인생을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변호를 하겠으니까 빨리 변호만 잘하면 선생님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인을 하십시오. 심사니 변호를. 자식들 내가 왜 네 변호 필요 없다 인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럼 왜 변호를 거부하시는지 그거나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 변호사로서 일본 법조계 안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본 국가를 지금 부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이네? 네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변호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변호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의 변호를 받으면 이 김창숙의 존재는 이 시간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김창숙 선생의 그 논리와 이 치열함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변호사들이 울면서 나가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서도 이게 다 녹음이 되니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너무 큰 불이익이 또 올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김창숙이라는 사람은 그게 유학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유학의 본령의 이 유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투쟁했냐? 박정희한테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이 양반이 거의 62년에 돌아갔으니까 60년 전에 박정희가 저랬잖아요. 박정희가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림의 그때는 벌써 정신이 쇠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박정희가 이렇게 돌아온 방문한 사진이 있어요. 명문안을 온 거야. 그 보통 같으면 이제 돌아가실 판인데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다고 그러고 찾아온 건데 뭐 그냥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박정희가 딱 돌아왔는데 거의 가물가물한데도 몸을 딱 돌아서가지고 안 보시는 거지. 등을 대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박정희까지 너희 나쁜 새끼 네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 인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체제와 싸운 분이죠. 모든 체제와 싸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100분의 1을 가겠냐? 나도 말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너무 시간도 없고 참 어려운데 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도 여기서 까딱 말 한번 잘못해봐요. 그냥 날려.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이 인터넷 날리고 뭐하고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지조 지키면서 그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 양반이 산 시대는 그 끊임없는 분열, 책동,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좌익이건 우익이건 뭐 지가 왜 우익인지 좌익이 뭐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 공산도 한 새끼가 있냐? 박헌영이도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 내가 보면 그냥 우리가 독립을 투쟁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이건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외치니까 우리 농민들 해방시키고 이러려면 이게 훨씬 이론이 좋다. 그 정도만 한 거야. 그 정도만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나마 공산주의라는 건 하나의 인간 평등에 대한 로맨스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양반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기독교쟁이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유학이 아니에요. 상식. 건강한 상식으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너희들이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공산주의가 뭐가 뭐냐. 항상 이 양반은 어떤 낙가마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일본말로 해서 낙가마라고 그러잖아. 이게 어떤 그룹, 패거리에 소속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비슷하지 좀. 난 평생 소속이 없거든. 그 나는 어디서든 다 두드려 맞아. 내가. 우리 사회에서 나는 어디서든 두드려 맞아. 그래서 내가 골고루 두드려 맞기 때문에 사는 거야, 지금. 그게 내 생명력이야. 근데 김창수 선생님은 어느 속에도 어느 모임을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안 간다고, 이 양반. 절대. 그래서 결국은 이 유교래도 다시 재건하려면은 성균관 대학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자. 근데 성균관 대학이라는 것도 만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장학원이 이런 것도 일본 놈들이 이왕지학부라는 거 만들어준 국립국악원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국립국악이라는 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왕지학부가 됐거든. 근데 이놈들이 이거 성균관은 경학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무슨 황국 뭐 이런 거 황국 만세 부르는 유학으로 그런 거 양성소 가지고 한문 배우는 무슨 그런 기관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타락시켜서 놨던 거거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지방의 향교고 모든 재산 다 깡패 새끼들이 나눠가지고 먹고 있고 뭐 이런 지경이 있을 때 이 양반이 그나마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 유학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이 성균관을 경학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경학원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걸 근대적인 대학으로 만들자.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를 만드는 운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 했지만은 삼선개헌 반대를 그냥 이승만이 개새끼 이게 네가 이런 민족 반역자 새끼가 또 삼선개헌에 또 해쳐먹으래 개새끼야. 그러고서 그냥 뭐 부산 구락부 파동이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용감하게 그냥 이승만이 이러면 하야하고 넌 그만 정치해라 이 녀석아. 너 민족 반역자 새끼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런 편지를 계속 신문사에도 날리고 신문사에서 또 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승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쫓은 거지. 그때는 학생들을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더라도 그 학사증이라는 거는 문교부 장관 도장이 있는 문교부에서 발행을 한다고. 그런데 뭐냐면 이 김창숙이 총장으로 있는 여기에다가 문교부 장관이 우리는 도장 안 찍겠다. 그러면 여기 성균관대학 4년을 졸업했는데 학사 학위를 못 얻는 거예요. 누구지? 이승만이 그렇게 간악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수천 명이 학위를 못 받게 생긴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나간다.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라. 그러면서 성균관대학을 떠나신 거죠. 그러고서 결국은 거의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서 오늘 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의 일생이라는 게 거기 너무 어려워요. 거기 나오는 인간들도 많고 그 역사적으로 그 흐름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단지 이 양반이 살았던 정신이 뭐고 거의 20세기 전체를 커버하는 분 아니에요? 20세기 전체를 커버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김창숙 선생님을 과연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성균관대학이 잘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게 대기업의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좋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무슨 길거리 나서 데모하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 유학의 정신에 기초해서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걱정하고 여러분들 나는 진짜 I'm happy man. 나는 내 새끼들 잘 길러놨어. 잘 살아요. 뭐 원전이 어떻게 되든 난 진짜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이 국제정세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나도 클 때 저 돌처럼 저렇게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조차 여러분들이 과연 내 시대에 누릴 수 있을까? 내 나이 정도에. 지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안일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절이라도 하라면 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하겠어. 7년 전쟁을 쓴 김성한이가 선조를 가리켜서 그렇게 했어. 뭐냐면 그 역사에 비전이 없는,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국가를 멸망시킨 놈은 만참을 10,000번을 벤다. 얘 참 만참을 해도 부족한 반역자 새끼라고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승만 이하 이 세계를 지금 주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만참을 해도 부족한 반역자 새끼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역사적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인격의 사람들이며 과연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미래를 우리의 개척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도 안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김창숙 선생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자기 누이 동생 묘소 앞에서 쓴 글을 보면은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의 미래는 진짜 불안합니다. 환경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너무 인간의 사소한 잘못으로 대규모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민족의 역사가 지극히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체제만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대의를 망각하고 유학을 상실했죠. 그리고 일요일이면 나가서 대형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면 다 사죄받아요. 인간이 빠져 있는 거죠. 기독교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김창숙 선생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잘못됐을 때 그거에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할렐루야 가서,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끝나는 거야. 씨발, 그런 죄사함이 어딨어?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거 유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유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라는 말이야. 이유를 못 때문에 교회를 가. 북한산에 가서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더 얘기하면 이제 잔소리요, 늙은이 잔소리요. 오늘 얘기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성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헤어지기 전에 말이야, 김창수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을 정말 앞으로 무궁하기를 바라면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끝내자고. 내가 김창수 선생님 성균관대학교 만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세, 만만세 이렇게 3번 하자고.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만세라는 걸 지금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조선 왕조 때 만세라는 걸 부를 수 있었건 없을까요? 천세라고 했습니다. 조선 왕조 때는. 고종 황제가 그나마 황제가 된 후에 만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세 아니면 만만세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전토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만만세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내가 외치면 만세, 만세, 만만세. 오케이? 네. 김창숙 선생님과 성균관대학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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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